진짜 어이가 없네. 제가요, 잠시 전에 모바일을 켜놓고 컴퓨터를 이렇게 손대다가 이 모니터가 빠졌어요. 모니터가 빠졌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위치해 놓은 영상하고 다 바뀐 거야. 다시 키니까, 예. 아니, 녹화해야 되겠다, 이거, 씨. 진짜 어이없다. 우리 집 모바일을 인터넷을 끊었나봐. 지금 우리 집 인터넷을 끊고 있어요. 예. 얘는 되냐? 이건 됐는데 무선 인터넷을 끊고 있구만 지금. 무선 인터넷을 끊고 있어. 어이 개 없음? 안 돼. 얘는 되는데. 노트북은 지금 안 되고 있어. 녹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오늘 참고로 저는 세수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더운 물이 안 나와서, 더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세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쭉 배경을 이렇게 쭉 취재를 했어요. 쭉 취재를 해가지고 딱 본 순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의 컴퓨터가 꺼졌어요. 모니터가 꺼졌는데, 그때 제가 아까 배치해둔 화면하고 바뀌어 있는 거야. 모니터가 이렇게 딱 껐다 꺼졌다 켰는데 배치된 화면이 달라져 있는 거야. 즉 누가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 원격으로 이 컴퓨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TV와 벅스플레이 사이에 빈칸이 있죠. 아프리카 TV와 벅스플레이 사이에 빈칸이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 의장님, 우리 김근태 의원님 장례식 영상이 있었어요. 이 장례식 영상을 지금 밑으로 옮겨놨어. 원래 여기에 이 아프리카 TV와 벅스플레이 사이에 있었던, 그 영상을 지금, 제가 이제 이 영상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의장님 장례 영상을 옮긴 거예요. 정말 지랄들이죠? 여기 또 뭘 없앤 거야, 여기 있는 건. 여기 뭐가 또 하나 있었을 텐데. 뭘 몇 개 지웠나 본데? 여기도 지금 빈칸이 있는데, 뭘 움직인 거지? 하여간 뭔가를 없애고 지우고 그런 모양인데요. 정말 지랄들 한다. 아마도 의장님 영상을 건드리면 내가 이렇게 좀 쫄 줄 알았나 봐.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간대별로 계속 반복됐던 거 아세요?
매 시간 10분에 방폭이 되잖아요. 매 시간 10분에 방폭이 돼갖고 되게 좀 당황을 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예, 그죠? 근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껐다 키라고. 뭘 껐다 키냐? 컴퓨터 전체를 껐다 키라고. 예. 그래서 컴퓨터 전체를 진짜 껐다 켰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 10분대 방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도 내가 그렇게 매 시간대 방폭된 적이 있었어. 그때 2008년 촛불 집회할 때 그 매 시간 방폭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근데 이번에 컴퓨터를 껐다 키라는 거야, 느낌에. 껐다 켰어요. 그랬더니 매 시간 10분에 방폭되던 사건, 그 바이러스가 사라졌는 모양이더라고. 예. 그래서 재부팅을 했더니, 이거 혹시 여러분 알아두세요. 혹시 그런 식으로, 예, 혹시 누가 그런 식으로 매 시간 여러분의 방송을 방해하면 한번 껐다가 켜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을 갑자기 하는 이유는, 네. 얼굴 치고 싶어? 그래. 우리 강봉규. 자, 지금 이거 빨리 스샷 떠주세요. 예, 요거 빨리 스샷 떠가지고요. 오늘 이 채팅창에 쓰여지는 내용은 고소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밝힙니다. 오늘 이 채팅창에 쓰여지는 내용은 모두 고소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아, 캠코더 방에서 채팅 관리가 안 되나요? 껐습니다. 예. 예, 모바일 껐어요. 네. 애기 같은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고소한 애들 중에 그 청소년은 딱 한 명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아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 30대 초반, 20대 후반, 애 아닙니다. 특히 오늘 이 채팅창에 글 쓰는 애들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들이 다른 방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예, 다른 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부터 이제 제가 방송을 할 내용은 저도 지금 오늘에서야 이 영상을 봤어요. 오늘에서야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이 원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거 보고 나서 했어요. 예. 제가 어젯밤에 제 후배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네. 제가 어젯밤에 제 후배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 보셨죠? 네. 우리 라트라파님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라트라파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했었어. 촛불 방송을. 라트라파라는 이름으로 촛불 방송을 했고, 그리고 진보신당 쪽 사람들이랑 같이 기륭전자 노조 파업을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오체투지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내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미, 얘야, 내가 벌써 얘기를 했고, 너 얘기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 이미 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드러났는데, 모든 정보가 드러났는데 여기서 이거 숨긴다고 되겠니? 괜찮어. 나는 네 쇼핑몰도 이번에 어떻게 당했는지 사람들이 찾아봐야 된다고 봐. 네 쇼핑몰이 당한 일을, 나는 네 쇼핑몰이 당한 일을 만인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네가 왜 이렇게 사업을 망치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집요하게 니네 쇼핑몰에다가 악플을 달고, 네이버에서 그랬다며. 이렇게까지 악플 다는 거 처음 봤다고.
이 홈쇼핑을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홈쇼핑을 작년 가을부터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하는데, 온갖 무슨 도박 사이트니, 그 다음에 유해 사이트니, 이런 거에 다 등록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이 홈쇼핑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홈쇼핑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던 거예요. 예. 이 김종인 씨 사건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보게 되시는 사건이요. 김종인 씨 사건을 난 능가한다고 봅니다. 예. 나는 김종인 씨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가 이 친구한테 몇 년 동안 이 친구가 당한 일을 들어왔는데 오늘에서야 그 원인이 되는 영상을 찾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이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 매니저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매니저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고 수도권에 계시면서 여자분인 분이 셋이에요. 예. 여자분인 분이 셋인데 이분들한테 공격이 들어왔어요. 어떤 식이냐면 그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14일날 세 통을 해. 그 다음에 15일날 낮 2시경 찾아와갖고 배를 누르고 불교 포교원에서 나왔다. 불교 포교원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라. 필요 없다.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 관심 없다 그랬는데 안 가고 계속 문을 열어보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그거 사건 하나지. 전화 세 통하고 여자가 찾아와서 불교 포교했던 거.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 방 매니저분 중에 수학 선생님이 계세요. 이 선생님 학교로 전화를 해가지고 맨 처음에 전화는 교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거기 누구누구 선생님 계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그래서 그 선생님더러 와서 전화를 받으라 했더니 전화가 끊겨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전화했나요? 했더니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화가 어디로 왔냐? 교감실 직통번호. 교감실 직통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 선생님을 바꿔달라. 그래서 교감실 직통번호라서 교감 선생님이 얼마나 번거롭겠어.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와서 전화를 받으라 그러니 사실 그 선생님들이 교감실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교감실 직통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끊겨 있더라는 거야. 똑같이. 예. 끊겨 있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 설태일 한마디만 더 해. 가만히 안 놔둬. 오늘부터 설태일 한마디만 더 해. 가만히 안 둘 거야. 조용히 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질문하지 말고 들어. 교감실로 전화를 해가지고 교감실로 전화를 해갖고 여보세요 이렇게 딱 끊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끊더라는 거야. 그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외부 사이트 방장이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내가 그 증거 내놔라 그러면서 싸움을 하던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아니, 그 주간인가 그 다음 주인가, 아니, 언제였냐면, 우리 타 사이트에서 저를 계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비방하고 그랬던 그 방장 방송에 망치 부인 매니저라 그러면서 자기가 애청자고 매니저이고, 그 다음에 저랑 통화를 자주 한다고 이야기한 여자가 자꾸 전화를 해서 건빵이 그 방장과 나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을 시키려고 한다. 그런 헛소리를 한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자기를 33살이라고 표현을 했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33살 여자하고 그렇게 자주 전화한 여자가 없어요. 무엇보다 나는 방송 시간 이외에는 전화를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내가 목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방송 딱 끝나면 되도록이면 목을 안 쓰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쓸데없는 전화 안 해요. 저하고 아마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짧게 전화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 쓸데없이 전화하면요. 저는 그 번호 차단해버려요. 지난번에 어떤 미권스 팬이라는 한 40대 후반의 여성이 전화를 해가지고 3번인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번호는 수신 거부했어요. 왜냐면 나는 평상시에 목을 아껴야 되는데 특히 아침에 목으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목이 상해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통화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문자로 얘기하거나 카톡으로 얘기하지 제가 누구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람 전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여자가 전화해갖고 자기가 나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는 우리 방 애청자다. 30대 초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개뻥이에요.
그때 그 즈음에 우리 방장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우리 여자 방장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여보세요 그럼 딱 끊는 여보세요 이게 다 5월에 벌어진 일인데 여보세요 그럼 딱 끊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 미친 여자를 찾으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틀 전인데요. 이틀 전 새벽에 채팅창에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매니저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이사 잘했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뭐 누군지 대상도 모르게. 두 번째로 이사 잘했어요? 두 번째 묻더래요. 근데 이 매니저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고 막 들어오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야. 매니저가 딱 되니까. 근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모르고 그냥 누구랑 대화하나 보다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누구님 이사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약간 변형해서 부른 거야. 이 사람의 이름을 변형을 해갖고 누구님 이사 잘했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나가버리더래. 대답도 안 듣고. 그래서 왜 이사 얘기를 하지? 보니까 이 사람이 공공기관에 자신의 주소를 자기 어머니 집,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해놓은 거야. 학교에도 현 주소를 어머니 집으로 해놓은 거예요. 부산에 있는. 그랬는데 부산에 있는 어머님 집이 이사를 간 거야.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어머님 집이 이사를 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 중이면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이사 잘했어요를 두 번, 세 번 묻더랍니다. 예. 이름을 약간 변형해갖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거는 더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일반 개인이 저지를 수 없는 일이 직장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들으셨던 제 후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제 이 후배가 사건이 당한 건 2009년 2월, 예. 맞아요. 저한테도 작년 10월 10일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작년 10월 10일 어떤 여자가 만두 10개를 들고 찾아와요. 나하고 약속이 있었다는 거야. 생방송 막 시작할 시점에. 그게 작년 10월 10일이었어. 그죠? 예. 근데 하여튼 걔 생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바쁘니까 보내버렸잖아. 머리가 긴 여자였고 머리가 길고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으며 빼짝 마른 여자였어요. 예. 모자를 눌러 쓰고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한 그런 여자였는데 와갖고 나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와서 난 당신하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름이 뭐냐 했더니 무슨 모르는 이름을 댔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게 그냥 미친 여잔가 그러고 보냈잖아요. 우리가 생방송 중에. 그리고 난 그런 사건도 있었네. 근데 이제 내 후배 사건에 집중할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나의 후배가 2009년 2월 4일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합니다. 그 그 사진 자료가 어딘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을 거예요. 무지막지한 우리 후배들 둘이 살고 있는 집에서 무지막지한 이 폭행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폭행사고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남자가 아침 8시에 이 집에 와가지고 깜장색 비닐봉지에 테이프 3개를 들고 맨손으로 비닐봉지를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이 집 아파트의 물이 아래층으로 새고 있다. 관리실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 건물에 들어와가지고 이 집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정말 관리실 직원처럼 자연스럽게 세탁실로 간 거야. 세탁기를 막 빼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물을 내린 거예요. 세탁기 뒤 화장실 물 내릴 때까지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얘네들이 바쁘니까 아침 시간이라 바쁘니까 둘 다 이제 방에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키가 180이 넘는 건장한 남자인데 머리는 짧고 목장갑을 끼고 나타나서 두 여자를 제압을 해요. 둘 다 이렇게 딱 허리춤을 들어가지고 양손으로 여자들 허리춤을 딱 들어가지고 한 여자는 침대에 눕히고 한 여자는 그 허리춤을 든 상태에서 침대에 눕힌 여자를 먼저 가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함몰되는 거야.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그 지속적이고 굉장히 빠른 폭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리 라트라파는 허리를 들어가지고 허리를 들어갖고 균형을 잃고 쓰러뜨린 다음에 등허리를 이게 바로 이 등이잖아, 등.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등을 때린 거야. 온 등어리에 멍이 들었더라고. 내가 상처를 봤어. 상처를 봤는데 온 등어리에 멍이 들 정도로 숨을 못 쉬었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기절했으면 나머지 하나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둘이 맞았던 거야. 둘이 맞고 있다가 이놈이 때리다가 이 화분이 깨지면서 그 화분에 깨진 조각이 목장갑에 낀 거예요. 아프잖아. 피가 나고. 그러니까 한 손이 딱 풀어진 틈에 이 라트라파가 탈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둑이야 강도야 소리를 지른 거야. 그랬더니만 이놈이 딱 자기 신발을 들고 걸어나가서 천천히 신발을 갈아 신고 너무나 차분하게 CCTV에 얼굴을 찍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간 거야. 도둑이야 강도야라는 소리를 듣고 101호에 있는 남자가 나와서 봤는데 어떤 남자가 너무나 차분히 걸어나가서 그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런데 경찰에서 맨손으로 그 놈이 이제 흥분해갖고 비닐봉지하고 테이프를 놓고 갔는데 그 비닐봉지하고 테이프에서 지문이 안 나왔다. 그 다음에 세탁기 뒤에서도 지문이 안 나오고 뭐 화장실에서도 지문을 못 찾았다 그랬다는 거야. 연관 지문을 못 찾았다. 다른 남자 지문을 하나 찾았고 그 범인 지문을 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맨 처음에 맨손으로 왔다니까. 그리고 나더니 이상한 사건 그리고 난 다음 또 잊어버렸다 씨. 하여튼 그리고 나서 우리가 CCTV를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제 그 사건이 딱 발생했다라고 들었는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경찰이. 맨 처음에 지구대에서 왔는데 지구대에 신고를 했어요. 신곡경찰서에다 전화를 해서 했더니 지구대에서 경찰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집안을 쭉 훑어본 다음에 한 말이 이런 사건은 빨리 잊으라고 범인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지구대에서 나온 파출소 아저씨가 쭉 둘러보더니 뭐 잃어버린 거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 없다고. 그 뭐 특별히 뭐 험한 꼴 안 당한 거죠. 얼굴 안면이 함몰당하고 그런 사람들더러 특별한 일 없으면 이런 사건은 범인 찾지 마라. 괜히 더 험한 꼴 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얘네가 결국 어떤 신부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는 이 CCTV 얼굴을 찍지 못했다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는 아침 8시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른 거는 이건 철저히 계획범죄다. 이건 철저히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건 발생 한 일주일 정도 먼저 CCTV를 살펴봐라. 그럼 범인 얼굴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없으면 한 달치를 살펴봐라. 그랬어요. 다행히 CCTV에서 딱 찾아보니까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그놈이 와서 이렇게 얼굴이 다 찍혀. CCTV 얼굴이 찍히고 나오자마자 전화통화를 하는 그게 딱 촬영이 된 거야. CCTV가. 근데 맨 처음에 CCTV를 달라고 갔더니 관리실에서 뭐라 그러냐면 CCTV를 줄 수가 없다. 경찰에서 이 CCTV를 주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이 피해자한테 보여주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전화를 한 거야. 언니 이거 보여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물어봤어. 여보 그렇게 원래 이 주택 관리하는 사람이 설치한 CCTV에 피해자가 발생해서 수사 자료를 쓰겠다는데 주면 안 되는 거야? 했더니 무슨 얘기야? 주택관리법상 보여주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택관리법을 얘기하면서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보여준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에서 CCTV를 보여주지 말라 그랬다니까 관리실이.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CCTV를 보여주지 말라고 한 적 있느냐? 근데 형사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랬다는 거야. 말이 안 맞아.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그 주택관리법상 CCTV 보여주기를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봐서 그 범인을 잡았어. 그래서 그 사진을 갖다 줬더니 이게 신곡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은 뒤에 얘네들한테 전화를 해서 취조하듯이 그러니까 얘네 사건이 발생한 건 신곡경찰서래. 근데 얘네 사건을 부천 원미경찰서로 넘겼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자수를 한 거야, 그놈도. 근데 그놈은 그러면 그놈 거주지가 부천 원미경찰서 거주지냐? 아니야. 걔는 인천 사는 애야. 인천 사는 애가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자수를 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더 웃기는 건 나중에 이 원미경찰서에서 형사가 전화를 해서 이 피해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 이 CCTV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사전 답사올 때 찍었던 사진, 그 CCTV를 가지고 이제 자료 제출했대. 이놈이라고. 근데 경찰이 그러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당신들 때리는 영상 있냐고, 집안에서 찍은. 폭행당하는 장면 찍은 영상이 있냐고 물어보더래. 그게 말이 되냐고. 피해자가 이게 CCTV상 이놈이라고 두 사람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경찰이 그 CCTV에 찍힌 사람이 당신들을 가해했다는 증거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범인을 잡았을 때 내가 붙여준 변호사 사무장하고 내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장하고 이 친구 둘이 경찰서에 범인을 확인하러 간 거야. 범인이 이제 자수를 했다 이래갖고. 그래서 갔더니 남자 둘이 양복을 굉장히 고급 양복. 얘네들이 이 홈쇼핑이나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물건, 특히 명품을 굉장히 잘 알아봐. 근데 보니까 굉장히 비싼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머리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손질을 해서 뭐 글레이즈 같은 걸 발라갖고 딱 손질을 한 남자 둘이 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는 거야. 잡힌 범인을. 잡힌 범인을 만나면서 막 되게 화기애애하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범인을 저놈이 맞냐 해서 맞는 것 같아. 너무 말랐더라는 거. 한 달 사이에 한 20kg가 말랐더래. 너무나 말라가지고 긴가민가하면서 비슷하긴 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얘네가 수상하다고 그 변호사 사무장한테 얘기해서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 만나게 해달라 그래갖고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유치장 철장 사이로 그 사람을 만난 거야. 찾아갔더니 그 남자가 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코를 풀더래. 한참 쳐다보면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그 범인이 자기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서 운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펑펑 울더니 자기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서 운다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이 피해자들더러 누구세요? 그러더래. 누구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몰라요. 했더니 모른다 그러더래. 진짜 몰라요. 했더니 모른다 그러더래. 신곡 원룸이요.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한테 왜 그랬냐고 얘가 물어본 거야. 정말 너무나 그 한마디를 묻고 싶어서 그 범인을 만난 거야.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그랬다 그러더래.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테이프 3개값만 해도 내가 볼 때 밥 한 끼가 돼. 그런데 더 웃긴 건 나중에 사건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인천에서 얘네들 아파트까지 택시를 타고 왔더라는 거야.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인천하고 부천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가 차가 엄청 막혀요. 내 옛날에 영업할 때 거기 갔다가 저녁 시간에 막혀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를 차로 움직일 수가 없는 데야. 맞죠? 인천하고 부천 사이가요. 차가 막혀가지고 거기를 움직일 수가 없는 데야. 근데 그거를 택시를 타고 왔다가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야. 진술서에 보면. 택시비를 그렇게 많이 낸 놈이 배가 고파서 그랬다. 더 웃긴 거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제 형사가 묻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이 뭐냐면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과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대답을 해. 범인이.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과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충 수사 기록이 나와야 되잖아. 누구랑 어디서 만났는지가 있어야 정상이잖아. 그지? 누구랑 어디서 만났는지를 밝혀야 이게 수사 기록인데 그걸로 끝이야. 인터넷에서 누구를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 그게 끝이야. 그리고 난 뒤에 결국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치렀어요. 재판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알아봤더니 이 범인이 언제였냐면 이 사건 발생이 2009년 2월 4일인데 11월에 와가지고 관리소에서 이 얘네 원룸 건물 관리실 원룸 건물 관리실에서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다가 월급도 안 받고 그냥 호련히 사라져버린 거야. 그만두고 나가버렸대. 11월에. 그 범인이 11월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건물에 대한 거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가버린 거야. 월급도 일주일치 일한 거 받지도 않고 가버렸다는 거야.
그놈이 2월 달에 돌아와갖고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폭행을. 그것도 이 수사 기록을 얘가 다 일일이 조사를 해갖고 찾아낸 거야. 그것도 정말 여기까지도 웃기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잡힌 장면에서 설명 못했다. 그렇게 깔끔한 양복을 입었던 두 남자에 대해서 그 경찰서 저기 형사한테 물어보지 저 사람들 누구냐고 그랬더니 서울에서 이 사람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조사를 나온 형사들이라고 그러더래. 대한민국 형사가 그렇게 명품에 가까운 양복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고급 양복을 입고 대한민국 형사들이 우리나라 어떤 형사가 고급 양복을 입고 그 수사를 하러 다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국정원 직원도 그렇게 고급 양복 못 입어요. 내 생각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야. 고급 양복 못 입어.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남자를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파란색 수의를 입고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나왔는데 손에 시계를 차고 있더래. 처음에 수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계들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구속되는 순간 모든 개인 물품을 압수당해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확인했어. 개인 물품을 구속되는 순간 특히 시계 같은 거 차고 있을 수가 없어. 구치소에서. 구속돼갖고 재판받는 중에 시계를 차고 나왔더라는 거야. 그것도 웃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구장창 주장했던 그 남자의 누나가 이 남자가 사건 2개를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나머지 2 사건 피해자들하고는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봐버렸다는 거야.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봤다라면서 얘네 사건만 대법원까지 간 거야.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대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까지 가서 3심 고등법원의 대법관이 와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법률 양형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판사님이었던 거야. 근데 그 판사님한테 주구장창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그 집을 들어갈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신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써서 드린 거야. 판사님이 자기네들은 범인을 만나면 항상 객관적으로 그 범인의 인권을 생각하고 무리한 가중처벌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지만 한 번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이렇게 심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없다. 근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너무나 큰 정신적 왜냐면 자기 집이잖아. 집에 2명이 있는데 2명의 여자가 있는데 들어와서 한 놈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간 거 아니야. 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따라서 이 범인에게 12년형을 내린다. 1심에서 6년형을 받고 2심에서 7년형인가를 받았는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그걸 쓴 거야.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한 친구는요. 이 광대뼈를 함몰당해서요. 영구장애를 입었어요. 웃을 때 이상해. 얼굴이 약간 삐뚤어져. 웃을 때. 그런 장애를 입은 거야. 이 친구가 모델이었는데. 홈쇼핑 모델이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거를 이제 그 판사한테 쭉 쓰니까 그 판사가 그거를 보고 12년형을 때린 거야. 3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드물대요. 1심에서 2심을 지나 3심 가서 3심에서 12년형은 되게 드물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12년형을 이제 마지막을 딱 받아놓고 얘네들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 발생 3일 뒤에 남자 둘이 이사를 왔다는 거야. 아니, 새로 이사를 왔대 누가. 근데 우연히 지나가면서 창문으로 봤는데 두 사람이 이 잠바를 입고 2 사람이 거실에 앉아있더라는 거야. 근데 대낮에 남자 둘이 거실에 앉아있는 일은 드물잖아요. 그것도 잠바까지 입고. 근데 그 사람들이 콩코드라는 자동차를 타는데 얘네들이 그 집을 너무나 찝찝해갖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민해진 거야. 그 사람들 둘을 보면서도 좀 불안하고 이사를 갔어. 어떤 아파트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 어느 날 얘네가 이사하고 1달쯤 돼가지고 지나가는데 그 콩코드 그 번호가 보이더라는 거야. 얘네가 왕래하는 길에 얘네 집 아파트 앞에. 그래서 물어봤대. 이 사람들 언제 이사 왔냐. 얘네가 이사하고 일주일 뒤에 이사를 들어왔다는 거야. 얘네가 이사를 들어오고 일주일 뒤에 이사를 들어왔는데 역시 대각선 아래. 대각선 아래. 지난번에도 대각선 아래였고 이번에도 대각선 아래로 이사를 왔더래. 얘네가 그래도 아무래도 찝찝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배를 누르고 찾아간 거야. 물이 샌다는 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얘네들 배워서 지금 자꾸 우리가 밑에 층인데 물이 샌다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갔더니 어떤 여자가 가디건을 입고 나왔더래.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뒤로 거실이 보이는데 아파트 거실. 가구가 아무것도 없더래. 가구가 아무것도 없고 종이상자 2개가 있더래요. 가구는 아무것도 없고 그 거실 가운데에 종이상자 2개가 있더래. 그래서 얘네들이 불안해가지고 CCTV를 단 거야. CCTV를 달아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얘네들이 아무 일도 없었어. 그 아파트에선. 단지 그 콩코드가 계속 얘네가 거기 살 때까지 있었던 거. 그게 다야. 그리고 난 뒤에 얘네가 이제 지금 사는 얘네들이 이제 집을 고르는 기준은 하나야. 뭐냐 하면 뭐여야 된다. 안전, 보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안이 제일 좋다는 그 아파트를 찾아서 간 거야. 외국인 CEO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를 얘네가 아주 비싼 월세를 내면서 들어간 거야. 이유는 단 하나. 안전 때문이야. 알았어. 근데 얘네가 이사를 딱 갔는데 그 이사를 가가지고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라이터를 빌려달라 그러더래. 근데 이 건물은 주로 외국인들이 살고 아니면 무슨 이제 CEO들이 살기 때문에 하다못해 추리닝을 입어도 명품 추리닝을 입는데 이름도 없는 이 등산 잠바를 허리까지 왜 허리에 고무줄 달려있는 이름도 없는 등산 잠바를 입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남자가 와가지고 거기 남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담배 피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딱 얘한테 와서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남자가 또 와가지고 또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똑같은 남자가. 다른 시간대에 갔는데. 그 카페를 다른 시간에 갔는데 토토리 그냥 들어. 다른 시간대에 갔는데 또 와가지고 또 라이터를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때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필 얘를 찍어서. 그러더니 그리고 난 뒤에 이 집으로 아침마다 어떤 가정부가 오더라는 거야. 왜 오냐 그랬더니 신청을 하지 않았냐. 안 했다. 돌려보냈대. 다음날 또 왔대. 왜 안 했대? 신청하셨다고. 그리고 안 했다고. 우리 집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하라고 해서 보낸 거야. 3번째 날 또 왔더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쫓아 내려갔대요. 관리실로 내려가서 우리는 가정부 신청 안 했는데 왜 자꾸 하냐 그랬더니만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신청했다고. 이 호수로. 그래서 그 직접 기록을 확인한 거야. 이 호수로 누가 신청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컴퓨터로 누가 신청한 거냐 인터넷으로. 아니라고. 누가 유선전화로 저 신청해서 이 호수에서 가정부를 신청했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 일이 있었대. 그리고 난 뒤에 얘가 벤츠를 타고 이제 명품 안경을 썼는데 어느 방을 아프리카에서 돌아다니다 어느 방을 딱 들어갔는데 얘랑 똑같은 안경 짝퉁을 쓰고 있는 거야. 어떤 방장이. 그래서 이제 얘가 물어본 거야.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했더니 누가 보내줬다고 그러더래. 그 방장한테. 그 방장한테 그 짝퉁 명품 안경을 보내줘서 쓰고선 방송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얘가 되게 독특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독특한 안경을 딱 쓰고 있더래. 그래서 우연이겠지. 넘어갔는데 어느 날 얘 생일이라서 케이크를 간단하게 사다가 이제 촛불을 켰다는 거야. 그리고 이 케이크 케이크 껍데기를 갖다 버린 거야. 분리수거하는데. 근데 그날 지난번에 안경 쓰고 있던 방장이 똑같이 얘가 먹었던 그 케이크를 먹고 있더라는 거야. 누가 보내줬다고. 그것도 웃기죠? 그러더니 이 얘가 가령 어디였어? 얘가 을지로에 갔다 온 날은 다음날 어떤 방장이 을지로 가는 방송을 하고 모바일로 얘가 그 다음에 잠실을 가면 똑같이 그 다음날은 잠실을 갔다 오는 모바일 방송을 하고 나중에 얘가 강남을 어디를 가면 똑같이 강남을 가는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 지나간 지점을 똑같이 누가 따라가면서 모바일 방송을 하는 거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얘 눈에 계속 띄게끔 그렇게 방송들을 돌아가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얘가 이제 그 무슨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 토요일 오후에 얘가 우연히 아프리카를 딱 봤는데 얘네 아파트에 다른 집, 얘네 아파트는 이렇게 호텔식 집이기 때문에 뭐 이틀도 들어왔다 가고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얘네 아파트 다른 방을 찍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지시를 하더래. 야, 뭐 천장 비춰봐, 문 비춰봐, 현관 비춰봐. 그러면서 현관에 그 운동화까지 이제 찍힌 거야. 그러면서 뭐 화장실도 비춰봐. 근데 딱 이 건물에 똑같은 인테리어, 이 건물은 호텔식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같은 거야. 똑같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을 쫙 모바일로 찍더라는 거예요. 모바일로 찍는데 얘가 그걸 녹화를 떴어. 녹화를 떴는데 모바일로 찍히면 어떻게 되죠? 자동 업로드가 되죠. 그런데 자동 업로드를 안 했더라는 거야, 그 영상을. 얘네 집을 찍은 영상을 얘네 아파트에 다른 집 와서 찍은 영상을 업로드를 안 했더래.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무슨 클럽 간 영상은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뭔 일이 있었냐면 치킨 배달이 온 거야. 치킨 배달이 왔는데 그 치킨 배달 우리는 시킨 적이 없다. 그랬더니 시켰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이상해서 거기다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 사람 번호를 달라. 그 번호를 줄 수 없다. 그 사람 사생활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치킨집 사장이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사람인데 서초동 어디로 이사를 간 사람인데 그 서초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자기가 이 집에 살던 사람이라 깜빡 잊고 이 집 주소를 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들어가기 전에 살던 사람은 이 집에 굉장히 오래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여자였어. 이 집에 오래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달력에 이민 일정을 정리해 놓은 그 달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가 살았고 그 이민 간 여자가 살았고 얘네가 산 데까지 한 2년 반 정도가 걸렸는데 2년 반 전에 살았던 집으로 치킨을 배달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치킨은 그럼 결국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동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애들이 거길 가봤더니 거기는 워낙 너무나 부자들이 사는 빌라라서 그래서 이제 그 경비한테 물어봤대. 이런 데도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래? 일주일 새에 치킨 시킨 적이 있어요?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이 동네 사람들은 예,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그 치킨 같은 거 배달해서 먹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봐. 왜 그 집에 들어가면 길 잃어버릴 만큼 그 넓은 집들, 그게 이제 왜 따로 경찰처럼 이렇게 왜 따로 자기네 보안구역 설정해서 사는 그 주소로 데려라는 거야. 거기서는 통닭 같은 거 시켜 먹지 않는다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이내에 치킨 배달 시킨 적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래.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한 2주일인가 한 달인가 지난 뒤에 이번 사건이 터진 거야. 바로 이제 14일, 15일인데 15일 밤 9시에 내 후배네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후배네 집에 와서 밤 9시에 무량도원이라고 벨을 누른 거야. 드릴 말씀 있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여자가 안 열어줬더니 안 가고 버티더라는 거야. 문 좀 열어보라고. 아니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문을 열으라고 막 신경질을 내더래. 무슨 포교하러 온 사람들이 저러지? 그러고서 문을 끝까지 안 열어준 거야 얘네가. 그랬는데 내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랬거든. 너 혹시 주변에 이상한 일 있으면 다 얘기해봐. 그랬더니 언니 어저께요. 그 무슨 포교원에서 왔다 그러면서요. 밤 9시에 찾아왔었는데 문을 안 열어줬더니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그 범인들 맞으니까 가서 CCTV를 확인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로 올라오는 거는 이 층을 전체를 찍는 CCTV가 없다는 걸 안 거야. 지난번에 들어와서 얘네 층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간 거야. 오로지 CCTV는 엘리베이터만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탔더래. 아니 무슨 포교하는 사람들이 그래? 자, 그러면 계단을 이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 계단, 그래. 매층을 이동하면서 뭐 이렇게 포기했을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얘네 밑에 집에는 사람들이 안 살아. 얘네 집부터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 그렇대. 그러니 포교를 해서 일반 주택을 찾아왔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게 정상인 집이야. 안 온 거야. 엘리베이터를 안 오고 계단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포교하러 왔으면 현관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관문으로 온 기록도 없다는 거야. 오로지 그러면 이 건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투숙객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썼다라는 거지. 그 방법을 써서 투숙하면서 그 짓거리를 한 거야. 문 열으라는. 거기까지도 내가 참았어.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굉장히 어느 집인지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너네 채팅창에서 누구니? 누가 이거 채팅창에다가 어디냐고 왜 찾아? 니네 이거 어딘지 찾아서 왜 어딘지 찾아서 뭘 어쩌려고? 이거 지금 채팅창 떠서 고소한대. 너네 채팅창 지금 이 집이 어디냐고 묻는 애들, 얘가 이거 고소한다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리고 관련 영상 자료는 모두 녹화해서 여러 곳에 분리해서 지금 보관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니네가 이 영상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란다. 나한테도 다 와 있어. 알아도. 그 다음, 가만있어봐. 뭐였지? 내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 그래서 이제 그 CCTV에 없다는 거. 그게 범인이란 얘기잖아. 그래갖고 지금 이 건물도 난리가 났대. 그 아파트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근데 그 관리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건물은 주로 그 단기로 머무는 그 외국인들이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선교를 나오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교회에서도 선교를 나오지 않는 건물이다 그러더라는 거야. 예. 어느 건물인지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중계방에 계신 님들, 죄송한데 두 번째 중계방으로 살짝 이동 가능하실까요? 첫 번째 중계방에 계신 님들, 109호실로 이동 잠깐만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됐어요. 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 들어. 무섭다, 겁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CCTV를 찍었는데 없는 거야. 찾았는데. 예. 그리고 난 뒤에 문제는 바로 어저께였어요. 내가 어제 폭발해버린 이유가 그건데, 한창갑이라는 사람이 현대캐피탈에 채무관계가 있는데 그 채무관계를 갚지 않았다. 그래서 직원이 방문 예정이란 내용 증명이 왔다는 거야. 그럼 이 집에 한창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애들이 그 내용 증명을 어디서 보냈나 했더니 이번에도 현대캐피탈 서초동 지점이래. 현대캐피탈 서초동 지점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한창갑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채무관계 있다라고 자기네 채무부서로 등록이 됐다. 근데 그 사람 19일 날 엊그제 지난 화요일 날 지나간 화요일 날 19일 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한창갑 씨 주소가 그 얘네 집으로 바뀌었다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야. 아니 누가 캐피탈에다 빚지고 도망 다니면서 전화 통화가 안 돼갖고 채무관계가 쌓인 사람이 자기 주소 변경됐다고 고지하는 거 본 사람. 응?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놓고 그 돈을 못 갚아서 연락도 끊고 잠적한 사람이 자기 주소 변경됐다고. 무슨 한강 뭐 용산구 어디에 사는 한창갑이라는 사람이 주소를 옮겼다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아니 그 전화가 와서 그래서 19일 날 발송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22일 날 내용 증명이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이 집은 아가씨 둘이 사는 집인데 왜 이런 내용 증명이 오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 증명은 이 내용 증명은 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소를 확인하고 보내는 거야. 그쵸?
내용 증명을 아무 주소로나 못 보내. 본인이 거기 살고 있는 거 확인해야 보내는 게 내용 증명이야. 법적 절차니까.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용 증명이 왔으니까 이상하니까 이 아저씨가 반송하면 넣으려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지고 올라왔더라는 거야. 혹시 아가씨들 네, 혹시 아가씨들 이 그 내용 증명 이거 이 사람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아가씨가 둘만 사는데 남자 이름의 내용 증명이 왔으니 이 사람 반송을 하려다가 내용 증명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내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갖고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서초동 그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했더니 그 저기 담당자가 뭐 황모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담당자인데 지금 휴가 중이라고 그러는 거야. 황모 씨가. 그러면서 무슨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은 것 같더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얘네가 그 리스를 할 때 현대캐피탈에서 옛날에 리스를 한 적이 있다는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이 옛날 담당자 이름이 황모 씨였던 거야. 그 황모 씨의 이름과 이번에 그 한창갑이라는 이름을 담당한 담당자가 같아. 그것도 우연일까요? 그러면서 옛날 주소가 아닌 이 바뀐 주소로 바꿔갖고 왔다. 이게 이게 우연일까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더 웃긴 거는 그래서 서초동 지점하고 얘기를 하던데 조금 이따 이제 이 애가 화가 나가지고 너한테 고소해버릴 거라면서 끊었다는 거야. 근데 그 팀장이라는 애가 전화를 해서 이까짓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고소를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되게 띠껍게 얘기를 하더래. 열받아가지고 얘네가 용산 본사에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영등포 본사에다가. 현대캐피탈 영등포 본사에 전화해서 한창갑이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더니 채무자 명단에 없대. 한창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명단에 없대요. 누구냐? 이런 일 많다고 얘기한 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상한 채팅하는 사람. 그리고 얘네들에 관련한 아까도 내가 한 놈을 놓쳤는데 어떤 놈이 그러는 거야. 진짜 블로그에 언제 그런 글이 올라왔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블로그 이미 다 지웠는데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놈들이 한패예요. 지금 여기 각 채팅창에서 관련된 자료를 지금 그 스샷 뜨고 있는 애들 관련된 자료를 스샷 뜨고 관련된 발언을 하는 애들 다 스샷 떠주세요. 예. 그러더니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어저께 이 사건을 까버렸잖아요. 어제 이 사건을 깠는데 아프리카에 무슨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던 네트워크가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이름을 바꾸고 있어. 이상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프리카 안에서 계속 비난거리를 만들던 사람들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자기네 이름을 바꿨어. 참 이상한 일이죠. 오늘 갑자기.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폭행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았는데 얘네가 신상도 묻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해. 예. 이 방 지금 채팅창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채팅창 녹화해서요. 예. 오늘 채팅한 사람들에 대해서 쫙 그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로 쓸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밝히는 아까 누구였니? 라트라파로 검색하라고 그러네 있었지. 걔도 저기 스샷 떠주시고요. 자,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이 애가 아프리카에 방송을 하러 아프리카에 방송 시청을 하러 들어가면 이제 별풍선도 많이 쏜 거야, 얘가. 별풍선도 많이 쐈는데 가는 곳마다 얘를 누군가 괴롭히는 거야. 처음에는 누가 귓말로 접근을 해가지고 별풍선을 몇 개를 쏘면 그 여방장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랍니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개인적인 질문을 자꾸 묻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얘가 다른 방을 가면 그 방에 얘에 대한 소문이 쫙 나 있는 거야. 어머 뭐 요즘에 강남 살면서 벤츠 타면 단주라는 뭐 찌질한 것들이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고 그리고 얘가 어느 방에 가면 아까 그 명품 안경 그 짝퉁 쓰고 있었던 방에 가면 얘네 엄마 이름에 성만 바꿔가지고 뭐 강간을 해버리겠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경 쓴 방장방에 또 갔더니 재밌는 영상 있다 보여주겠다라면서 여자가 강도당하는 영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어느 방을 들어가면 너
얼굴 죽도록 맞아봤다며 또 한 번 당해볼래? 방장이 그런 말을 하는 방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게 지금 작년 가을부터 얘에 대한 스토킹이 너무나 심해진 거야. 특히 가족들, 특히 어머님 이름을 가지고 성희롱을 하는, 성적 모욕을 주는 그런 채팅까지 얘가 다 보고 참은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더니 얘네가 사고를 당한 다음 날 어떤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는데, 얘네가 이제 그 어떤 방송들을 했냐면, 옛날에는 촛불 방송을 하고, 그 2008년까지 촛불 방송을 하는데, 그때 촛불 생중계를 한 거야. 그리고 저기를 했어요. 기륭전자 노조 파업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오체투지하는 그 신부님도 쭉 따라가서 찍어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 영상을 만든 거야. 이 영상을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촬영을 해갖고 한 달 동안 취재를 해가지고 얘가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린 거예요. 그 올린 영상이 9월 17일이 마지막 영상인데, 얘네가 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뿌린 거야. 곳곳에 뿌렸는데, 지금 이거 잘 들으세요. 너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영상에서 취재를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진해, 그 다음에 마산, 통영, 거제, 울산, 창원,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 영상을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방장들이 얘를 이제까지 지난 가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혀 왔던 거예요. 계속 스토킹하고 괴롭혀 왔던 거야. 그들과 부천.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방장들과, 그 다음에 부천 지역,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부천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가 어디랬더라? 강남, 서초동 일대에 모여 사는, 서초동 일대를 근거지로 움직이는 사람들, 부천 일대를 근거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서초동 일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진해 이쪽 있잖아. 여기서 움직이는 방에 내나 와서 시청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래요. 부산도 갔었대요. 부산도. 자, 지금 누가 누구 검색하라고 한 방 있어요? 타방장 언급 금지해 주시고요. 예, 타방장 언급 지금은 좀 금지해 주시고, 지금 빨리 잠깐만, 누구로 검색하면 되는데, 누가 지금 뭐 도방해? 내 방송 도방 중이야? 지금 누가 내 방송 도방 중이에요? 이따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야. 얘를 괴롭힌 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계속 따라다니고, 얘네 아파트까지 찾아오고, 얘가 무슨 모바일 방송을 하면 따라와서 하고, 그런 거야. 그런데, 알몸 노출 방송이었어요. 노출 방송.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 이 영상은 당시 5명인가 6명의 기자가 그 지역을 취재를 했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STX 조선소 영상인데요. 잘 보세요. STX 조선소 영상인데, 이 조선소를 지으려는 경남 마산시 구산면 수정리 마을에 STX 조선소를 지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이 수녀원에서 곳곳에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하니까 어떤 기자들이 따로따로 한 5명 정도가 내려왔더랍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갔대요. 취재를 해서 갔는데 단 한 번도 보도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취재할 때는 기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보도를 안 해서 다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연락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도하겠다 그래서 맞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이 STX 조선소의 문제점을 2008년 가을까지 누구도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얘네가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 얘네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100군데 인터넷에 올렸대. 네이버, 네이트, 그 다음에 무슨 천주교, 불교 모든 단체에서 100군데대 영상을 올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CD로 구워가지고 촛불 집회 온 사람들한테 나눠줬대. 조용히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왜 도대체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자 봐요. 이 영상을 만든 시점이, 잘 들어요. 이 영상을 만든 시점이 2008년 8월부터 9월 17일까지 만들어서 이걸 올린 거야. 9월 17일에. 근데 아까 그 가해자 있잖아. 얘네 폭행한 가해자가 언제 이 집에 관리실에 들어왔냐면 11월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갔다는 거야. 그리고 2월 달에 와서 얘네들을 폭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때 너무 놀래갖고 모든 방송을 접고 잠수를 타요. 근데 그해 3월에 사실은 이 STX 조선소 싸움을 하는 주민들이 서울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기로 했고 그거를 생중계하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거야. 2009년 3월에 STX 문제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데모를 하러 오면 서울역 앞에 생방송을 3월 달부터 해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2월 4일에 폭행을 당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는 중에 방폭당하면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에 보면 이 거대 자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권력, 그 다음에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합동을 해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 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정리는 38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작고 평온한 마을이다. 이곳에는 몇 대째 이곳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바다라기보다는 강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정도의 바다와 그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소박한 주민들이 있었다. 주민들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채취해온 홍합 껍데기를 까서 일당을 받고 오후에는 텃밭을 일궈 몇 대째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새벽 3시경 홍합을 까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다. 우리 수정이는 요래 먹고 사는 게 뭐 그래 일하는 사람 말이야. 우리 작은 요래 버리 먹고 사는데 그래 하루종일 따고 먹고 사는데 요새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거 없으면 우리 못 산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름도 생소한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있었다. 그곳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 노동, 독서만으로 스스로 봉쇄 안에서 생활하는 수도자들이 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도원 원장인 장요세파 수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는 곳을 설명하자면 길어요. 굉장히 긴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안거 기간이 있고 안거 기간에는 좌선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6개월간 안거를 하고 나면 해제 기간이 있죠. 근데 저희는 해제 기간이 없이 일생을 안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프로그램 자체가 하루 7번 기도, 그 사이에 노동, 그리고 기도, 독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생활이 한 달, 1년, 그리고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휴게 시간이라고 하나요? 레크레이션 시간이 아예 없어요. 없고 물론 휴가도 없고 그러니까 휴가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친정집을 간다든지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휴가가 없냐고, 휴가 언제 가냐고. 그럼 우리는 영원한 휴가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일생을 수행을 삶을 산다. 이 격자를 넘어 봉쇄구역 안에는 27명의 수도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노동을 하여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노동을 할 때에도 침묵 속에 기도를 하며 노동을 하는 수도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다. 자급자족을 해야만 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노동의 의미는 몇 개를 생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을 함으로써 참다운 수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꾸는 밭도 처음으로 공개해 주었다. 수도자들은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신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레 가꾸는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연을 귀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복잡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쉴 수 있는 객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은 수도자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든 것을 찾아온 손님들이 구입할 수 있는 작은 매점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 매점과 객실을 담당하는 줄리아나 수녀는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함과 웃음으로 맞이해준다. 수정리 낮고 작은 산, 낮고 작은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오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특수한 지형의 수정마을에 느닷없이 STX 조선소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사실과는 다르게 부품 물류 창고가 아닌 조선업중 블록 제조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다. 주민들 몰래 아파트용 택지로 계약한 매립지를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았으며 환경오염과 굉음, 생존권 위협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거리에 주택이 보인다. 수정리 마을은 호리병을 반으로 잘라놓은 듯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바람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곳으로 한번 오염이 되면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어려운 지형이다. 그러므로 매년 태풍이 오면 산이 병풍처럼 막혀있기 때문에 회오리가 형성되어 피해가 극심한 곳이다. 조선업 오염의 심각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제도 하면 청정지역, IMF도 타지 않는 곳.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거제도가 2004년 국립환경연구원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오염도가 최고예요. 최고도 그냥 최고가 아니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죠. 전국의 자동차 가스 배기량의
2배의 오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비, 발암물질, 오존 뭐 이런 것이 전부 전국 최고예요. 거제도가. 그런데 거제도는요. 조선업하기로는 천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선소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선소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 오염 방지 장치를 제대로 한 곳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일단 조선소가 길고 섬이기 때문에 조류 흐름이 빨라요. 대해 면에 있어서. 그리고 큰 조선소의 일부분만이 마을에 접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호리병 같아요. 호리병을 반짝 쪼개놓고 이 호리병 껍데기가 산인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해서 휘몰이를 형성해요. 저희 수녀원이 정말 기와를 5번 바꿨어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동판으로 바꿨거든요. 그럴 정도. 근데 이 조선업이 가진 오염의 심각도는 그러니까 뭐 페인트 오염, 용접 오염, 그다음에 쇳가루 잠깐만요. 지금 인터뷰 소리가 안 나옵니까? 예? 인터뷰 소리가 안 나와요? 자. 인터뷰 소리가 안 나온다는 사람 손 들어봐. 인터뷰 소리 안 나온다는 사람. 인터뷰가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은요. 자, 지금 안 들리는 사람들 나갔다 오시고요. 요 인터뷰 소리가 이 모노로 녹화가 돼서 한쪽만 들린답니다. 양쪽으로 다 꽂고 들으세요. 예. 양쪽으로 다 꽂고 들으세요. 이거 되게 이분의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일이 당했는지 지금 이 영상, 이 영상이 되게 중요한 영상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얘네는 모르고 찍은 거야. 지네가 뭘 찍은지 모른 거야. 그리고 지네가 이걸 찍어가지고 돌리고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른 거야. 이 영상 때문에 이 영상은요. 우리 이 정부 기관, 그 다음에 이 정말 대기업, 이 권력 구조의 그 가장 추악한 면을 너무나 잘 드러낸 영상이에요. 특히 이분의 인터뷰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분의 영상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장면, 미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수도원은 단 한 번도 외부에 촬영을 허용한 적이 없는 데래요. 이 수도원은 단 한 번도 외부에 촬영을 허용한 적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 수녀가 되려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예. 원래 수녀가 되려고 했던 친구들이라, 이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잘못돼갖고 못 간 거야.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 수녀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와중에, 많은 언론사에다 보도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보도하지 않던 사건을, 얘네들이 1인 미디어, 이 친구들은 이 1인 미디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이 친구들이 이걸 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너무 순진하게 이걸 녹화를 해갖고 돌린 거야. 결론은요, 이 STX 조선소가요, 결국 2년 전에 포기하고 물러가요. 이 STX 조선소가 2년 전인가 판결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손해본 게 수천억이래. 예. 그 STX 조선소를 못 짓고 떠나면서 그 기업이 손해본 게 수천억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졌던 건 작년에 나갔대. 작년에 이제 작년에 이 그 모든 걸 철수하고 떠난 거야. 이 수녀원에서 지속적으로 싸워갖고 한번 계속 보세요. 무슨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 굉음이 아니고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것보다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소음 때문에 이 신경증을 앓을 정도예요. 이 조선소 주변에. 그러니까 이 쇳가루 때문에 자동차 표면이 쇳가루하고 페인트로 샌드페이퍼 같아요. 그거를 사람이 다 호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페인트는
독성이 몇 배로 강합니다. 해초류가 붙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페인트를 호흡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용접봉이 전부 중금속 아니에요? 납, 카드뮴, 망간 같은. 그 외에도 뭐 조선업의 오염을 다 이야기하자면 1시간 강의를 해도 부족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오염 산업을 380세대가 있는 지형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곳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마치 주민은 어디서 주워온 자식 같고 기업은 자기 친자식 같은 분위기예요. 뭐 하여간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거는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심지어는 동네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걸 허용을 해도 검찰도 그냥 가만둬요. 고발했거든요, 저희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기업 편인 거예요. 힘없고 약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업, 글쎄요, 검찰, 뭐 공무원들,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들 편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녀들마저 그래야 된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정말 도로 묻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나됨을 위하여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이 개새끼들 한식 봐봐. 찬성하면 200만 원 준다고. 이 부분은 어려움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은총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세상의 악의 가장 깊은 바닥에까지 우리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처지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지를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마을 주민과 우리의 유일한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부딪히는 세상. 저희는 그래요. 그런 그 부정과 부패와 거짓말, 날치기가 그냥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닌 수단인 이런 삶을 다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이 저희들한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 부분을 접하면 정말 분노가 일어요. 예수님이 왜 그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셨는지 진짜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할까? 진짜 세상의 악이 어디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나 마치 판에 박은 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해서 미리 짠 것처럼 어떤 악의 힘이 진짜 있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게 우리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닌 있는 그대로를 저희는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한테는 굉장한 은총인 거예요. 고통이자 은총인 거예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녹취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도, 증인이 30명 있고 했는데도 그 사실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기고 그게 그기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그거 다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부에서 뭐 일을 처리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런 대답들 처음에 아예 실색을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수녀들이나 동네 주민들 똑같아요. 동네 주민들 그냥 밭대기 갖고 와서 요만한 땅덩어리도 안 놀려요. 그거 갖다 팔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마산 시내까지 나가서 6,000원 받아요. 6,000원 받아서 1,000원으로 하루 살고 5,000원 저금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렇게 사시던 분들이 이런 거짓말에 접하니까 우리보다 더 기절을 할 지경이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참석하시지 않던 분이 한 번은 그 공무원들하고 모이는 회의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 듣더니 막 진짜 까무러칠 지경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니까.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더니 진짜로 기절하셨어요. 보건소로 모시고 갔다니까요. 이럴 정도로 세상 구석구석이 정말 썩어있는 이런 현상 안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정말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우리만 보상을 받고 못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의협심 때문이 아니고 이런 세상 안에서 정말 돈과 개발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홍합 가서 일당 받는 할머니들의 25,000원 받으시잖아요. 그분들의 목숨은 25,000원이고 저희 수녀들의 목숨은 그보다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더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생명은 똑같이 귀하고 우리 주민들이 망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리고 어떤 면에는 이렇게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는 특권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망하면 같이 망할 거고 살면 같이 살 거고, 그런
그것 때문에 나머지 방법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막강한 행정과 기업의 짜고 치는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소리치고 집회하는 거 외에 더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은 거저 먹는데 그 소리가 안 치면 아마 지금 9개월이 지났거든요. 한 달도 채 안 돼서 공장 밀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특히 저희 봉쇄수돈으로서 교회 어른들도 걱정하시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물론 거기는 오염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그런 만연된 무정부패, 돈과 개발에 대한 광신, 거의 그것이 나라 전체가 마치 귀신이 들렸다라고 저희 좀 과장되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국가 전체가 그런 개발이라는 귀신에 들려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안 통한다는 거를 저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농사 짓고 나무새 깔아먹고 고배 줄래도 이 바람이 오르면 고배 줄라 해놓고 내가 반전할 수 있나? 나무새 깔아먹을 수 있나? 봄 되면 쑥을 뜯어먹을 수 있나? 뭐 하깁니까? 우리가 나갈 길이 어디 있으면 돈 1,200만 원 받아고 어디 나갈 깁니까? 그래서 반대를 안 하나? 반대해야지. 처먹은 거는 맘미잡을 쏙쏙 빠지고 나. 정년 퇴직하고 마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 일부러 찾아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이런 엉망진창 같은 행동이 일어나는데 STX가 들어와가지고 조용하게 조그마한 어떤 가내공업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엄청난 소음하고 엄청난 어떤 대기에다가 쇳가루를 날리면서 인체에 해롭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배출을 하는데도 우리가 저게 뭐야 뭐지 그거 황사가 불어와도 이틀만 불면은 학교 애들 휴교를 시키는데 그거에 40배 50배 독성을 갖고 있는 쇳가루를 날리는데 주민들이 여기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응? 이런 거를 어떻게 시에서 국책 사업도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시장이 앞장을 서가지고 온갖 거짓말로다가 회유를 하고 시장에 직을 걸고 한다로다가 돈 200만 원을 주고 투표하는 건 또 뭐야? 투표하는데 돈 200만 각각을 준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이 나라가 썩어 뭉그러진 나라가 되길래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 200만 원에 투표한다는 게 이 어느 나라 법이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이게 아무리 소 단위의 어떤 마을 단위의 어떤 거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앞장을 서가지고 200만 원 줄 테니까는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실제로 200만 원을 나눠주고 SX에서 40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갈라 붙이고 말이야. 찬성하라고 돈 싸가 밤에 들고 다니면서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 찾아다니는 일이 있어도 돈 가져가라고 밤에 잠 안 자고 찾아다니는 나라는 대한민국 천지도 없을 뿐더러 기니스북에도 오를 일이고 마산시 부산면 수정에만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들어보이소. 이런 일이 있는가? 받을 사람이 찾아다니는 일은 있어도 돈 주려고 돈 받아라라고 찾아다니는 나라는 세상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수정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찬성 안 하고 그 한다고 선거 안 한다고 사람을 때리는 일이 없나? 욕을 하는 일이 없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없고 이리 사람들이 서로 의지해가면서 밤탕튀기 아침을 안 먹어도 아침 안 먹었나 점심 안 먹었나 하고 안 먹었으면 우리 집에서 한 숟가락 먹어라 하고 이래 지내는 판인데 그렇거든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가 덩을 쥐고 돌아서면은 욕이나 하고 빈정거리고 저 사람이 혹시나 어떤 그걸 안 하는가 싶고 이런 거를 저지르는 일은 마산시장 항철원이가 해난 일이고 주민이 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헐떡게 만들고 거를 깊게 만들어 놨는 이런 세대가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순정밖에 없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이거는 에스테스가 안 들어오는 일도 제일 중요하고 이래 바람 좋고 공기 좋고 우리 밥 한 숟가락 먹고 나면 낮에 점들어 일하고 서나이 모욕하고 다리거리 이어 나와갖고 설렁설렁 하이 저녁에 오늘 하루 일 잘했나 크고 오늘 밭에 무엇이 잘 됐더나 크고 열압이 어찌 됐더나 크고 서로 이래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 그게 있으면은 도대체 여기에 사람이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런 공장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와서도 보고 무조건 마산 시민을 끌고 오가고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마산 시내는 사람들이 어디 수중 사는 사람이가 피해를 봐도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마산 시내 외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일이 없는데 차츰차츰 살아가면 자기네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일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 일만 생각하고 마산에 기업이 살라야 된다고 뭐 자유수출이니 한국 철강이니 그런 건 와보내는데 있는 것도 못 잡는 사람이 제 마산 수정 주민이 못 살고 그러고 공장도 공장 같은 게 들어야 되고 그것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지 지금 이거는 단지같이 또 단지같이 된장 담고 간장 담는 단지 같은데 도로는 구멍은 있어도 나갈 공기 없는 이런 데다가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 하는 거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일이고 진해 쭉곡 말에는 우리보다 훨씬 지금 위치적으로 다 좋게 돼가 있는데도 우리보다 더 못 살겠다 그러는데 오만 사람이 다 와서 보고도 수정거기는 그런 일이 도로서는 안 되는 거 사람이 못 산다 그러는데도 저리 죽고 못 살고 항철고기는 들어올라고 저랬었고 에스테스는 반신반의하게 밥상을 차려나면 숟가락만 들고 퍼물라고 시작을 하고 항철고기 차려주도록 딱 바르고 있고 에스테스는 저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는데 저리 사니 어찌 사람이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사람이 하다못해 위장 선거를 해도 한 달 전에 공고가 붙고 하는데 이거는 찬성도 반대도 선거한다 그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 집회 가고 났는데 저 길에 잔치한다고 저거 집안 잔치도 아니고 이런 데가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다 서울 집회 가고 난 뒤에 찬성하는 저 길에 선거를 하고 포 찍고 그래 항철고 이겼다고 만세나 부르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고 투표를 하는 것도 언제까지 들어온 것 때문에 이 에스테스가 들어오기 전에 말이 없을 때에 들어온 사람을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대인을 선거하는 당일날 아침 9시거든 이주한 사람은 다 포 찍을 수 있다 그거 하는데 그런 선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고 대통령 선거도 이 나라로 다스리는 대통령 선거를 해도 돈 한 푼 안 주고 하는데 이 선거 이게 무엇이라고 돈을 주가면서 200만 원 주가면서 선거를 하는 데가 있고 그것도 그래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없는 나라고 세계적으로 돈 받아가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 수정역 931 수정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있거들랑 우리 요 한번 오서 결과주 보이소. 한번 들어보입시다. 사실 참 이런 마을이 전국에 아마 수백 군데는 될 거예요. 유일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처음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왜 이렇게 험악한 문제가 중앙 언론에 이슈화 되지 못하는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일반적인 문제고 이 일반적인 문제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요소가 함께 응축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가장 기반이 되는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정신세계를 휩쓸고 있는 개발과 경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마 한일 합방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리고 곧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역사 과정 속에서 유럽이나 일본이
정말 차근차근 밟아서 200년, 300년 걸렸던 발전을 우리나라는 3, 40년 만에 이룬 거예요. 그 뒤에는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루는데 막 국가가 온 국민을 그냥 뺑뺑이 돌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노래를 아침마다 들으면서 저는 큰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것 외에는 그 앞에서는 기업가들인지 공무원들이든지 뭐 가족을 위해서 이런 말이면 부정, 부패, 거짓말, 날치기 모든 게 합리화돼요. 이런 것,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기업의 횡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 누고 있는지 아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뭘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표현할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기업의 횡포, 그 다음에 행정에 정말 도대체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얽혀 있는 거예요. 수정리 주민들이 수정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경남 진해시 죽곡마을에 찾아가 마을에 살고 계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나는 얘 올해부터 기침 나고 얘 기침만 아무리 병원에 댕겨도 안 나서 얘 아무리 병원에 댕겨도 안 나고 막 기침 많이 나고 막 요새는 막 살이 쏙쏙 다 빠지고 있는데. 젊으셨을 때부터 여기 계속 사신 거세요? 예.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뺑기다리 하고, 쎄다리 하고, 하니, 이따가 닦으면 새까면서 땀이 놓여. 병원 얼핏 들썩이고, 쎄까리 먹고, 하고, 끝난 게 큰일이야. 끝난 게 큰일이야. 밤이 돼서 안 봐서 그렇지. 밤에는 일도 해야. 시끄러워 못 자요. 시끄러워 잠 못 자요. 다른 일은 물로 땀만 나면 색깔이가 있다고요. 왕창 잠도 옳게 자주만 해야 아마 시끄러워서. 전신은 아픈 사람이 환자든 전부 다 환자 아닙니까요, 이 동네. 전신 전에는 그래 안 아팠다고요. 죽곡마을에서는 조선소에서 날라오는 쇳가루로 인해 주차를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자동차 표면이 마치 샌드페이퍼처럼 쇳가루로 굳어져 있었다. 죽곡이 90년대부터 이 개발 사업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조선소를 하는 이가 고부가 가치가 많고 또 인력 창출 주민들이 잘 살 거로 보고 우리는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지내오다 본 게 모든 환경 그 요소는 전소에 다 있는 것 같고 또 인근 우리 마을에 장독대라든지 세탁 등의 페인트 및 쇳가루가 날라가지고 우리가 환경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대한민국 그 환경부에서 지정한 대학 교수들이 정밀 조사를 해서 우리 동네는 살지 못하는 동네를 판결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정마을에도 내가 여러 차례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 항아리 같은 그런 좋은 마을을 그 조선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첫째가 그 공기가 배출이 안 돼가지고 침체되어서 주민들 진짜 건강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에 해당되는 것 같고. 죽곡마을 옆의 수치마을 또한 같은 상황이었다. 조선소가 들어오기 전 수치마을은 회타운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상권이 죽어있는 상태이다.
현재 이곳에서 대게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보았다. 저는 그 수치 마을에서 대게집을 하고 있는 정인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옛날에 수치에는 환경이 깨끗해가지고 해수욕장도 있고 진해에서 유일하게 해수욕장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STX 조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조망건이나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편입니다.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수치 상권이나 주민이나 어민 피해가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정리 마을의 일상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채취된 홍합을 깔아 일터로 나가는 주민의 얼굴에서 근심이 느껴진다. 이들은 온전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와 오늘도 끊임없이 그들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 낮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태까지 삶을 어떻게 보면 자신 내면이라는 소우주 안에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봉쇄의 소우주 안에서의 싸움, 세상의 악과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세상 안에서의 싸움이고 여태까지가 마음기도였다면 지금은 몸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우리가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곳에 가서 지금 현재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처럼 그렇게 마음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주민들을 다 버리고 그 오염 속에 팽개쳐두고 몸기도를 이런 현상이 일게끔 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사회 현상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땅을 지키는 일이 아닌 거예요. 땅을 지키는 거는 작은 목적이죠. 물론 땅도 지켜야 되지만 이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흐름, 이건 정말 아니에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세상이 이렇게 흐르고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시켜서 틀어막고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없고 주민들께만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 그 일에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노라고 하는 방법을,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방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집회와 고발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를 숨겨버리거나 심지어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안에서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갈등을 많이 하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밤 8시 반만 되면 칼같이 자는 사람들이 저희가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어요. 20년 동안 어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일 터지고 나서 밖에 나가고 시간 없고 하니까 밤 12시까지 대화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식별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와 데모하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때마다 공동체 투표를 해요. 투표하고 그 결과를 로마에 계신 총장님과 직접 전화 통화해서 어떤 일로 어떤 투표 결과로 어떤 결과를 거쳐서 지금 집회하러 간다는 걸 저희가 다 보고하고 로마 총장님께 허락을 얻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데모 필요해 그래 데모하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수단이 우리에게 지금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물음과 저희 자신들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또 하나의 폭력을 내놓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자신들을 많이 되짚어 볼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은총의 기간이었죠.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그 대기업의 회장님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 자기들이 번 돈을 일생을 쓴다 한들 다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끝없이 더 벌려고 하거든요. 돈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게 되니까 요즘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한 10년 전에 자기 동료 신부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유럽은 성문란으로 망할 거고 우리나라는 거짓말로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정치인들 언론에 나와서 빤히 다 아는 거짓말들 하잖아요. 예? 그것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온 국민 전체가 잠재적인 사기꾼이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게 저희들한테 느껴져요. 정신문화를 정말 되살리지 않으면 이렇게 피폐한 세상에서 정말 부침개 하나를 해도 담 넘어서 옆집에 건네주던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우리 민족이 아파트가 마주봐도 그 앞집에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정말 가슴 아픈데 이걸 가슴 아프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거 다 잃고 자식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어요, 요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가. 일본 정말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그런 나라지만 개인적으로 참 애증이 많이 얽혀있는 나라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에서 양성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양성을 받을 때 일본에서 살던 수도원 자체가 시에서 관광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관광버스가 투어를 할 때 거기를 들릅니다. 우연히 제가 그 일본 가이드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놀랐어요. 관광지로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의 정신문화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수도원의 땅을 수도원과 어떻게 해서 사들여서 거기를 시민공원화 해줬어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정신적인 어떤 걸 얻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진짜 국가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좀, 지금 이런 문제의 심각성들이 이제는 다른 걸 찾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신호로 안 보이는가. 그리고 그 많은 촛불들이 정말 그거를 외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촛불 든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쇠고기가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 피해가 입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산에서도 소고기 문제 갖고는 흥분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자기네들에게 직접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니 떡 내 몰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든 불신의 사회의 분위기는 결국 돌아가서 자기한테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일단 이 영상을 만들어낸 나의 사랑하는 후배 라트라파와 그의 동반자, 우리 그 친구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마어마한 영상이죠?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이, 그러니까 이 마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시점, 그때부터 여기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